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장관을 영문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Ministry of Justice로 직역하는 정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 누구라도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소임이 법무장관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은 수장관이 권력을 앞세워 법과 상식을 무시하며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자격의 의무, 그 존재 자체로 법무부 존재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병역 문제라는 국민 영리를 놓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국민과 맞서는 비양심적 태도에 국민이 매우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께 저희가 송구함을 느끼고 복구해야 할 상황임에도 공익제보들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은 사태를 더욱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수장관의 형태에 국민들은 상처를 받았는데 이를 수습해야 할 여당 의원들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교본들을 누르며 수장관 방해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극복은 물론 경제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며 뉴스를 보면 온통 수장관으로 도달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할 시간도 부족한 시국에 장관이 망국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침묵은 정의 파괴에 대한 동조로 해석될 것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주셔야만 일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천적 집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3일 개천절에 또다시 대규모 거리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13만의 우리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폐렴에 빠진 와중에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일 만세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이 생각되어 가슴에 뭉클하고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움조차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밀려내리고 마느냐를 가늠하는 그야말로 절제절명의 시기라고 봅니다. 당장 내일이라 할 수 없는 바로 이 순간 부디 여러분이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 해주시기 두 손 모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온 국민의 뇌에 너무도 깊숙이 각인된 정권의 반칙과 국정 파탄의 기억은 지워도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절제 있는 분노와 오히려 더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아 국민 속에서 이뤄갈 것을 확신합니다. 정권의 과오는 그리 쉽게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오는 추석 명절과 개천절에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는 쪽쪽 죽는 꾀만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내는 꾀들이 점점 죽어가는 꾀를 내는 것 같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추미애 장관 아들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했던 지원단장 대령과
이런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한 SBS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이 두 곳을 고발하기 전에 왜 복귀하지 않았고 대리가 와서 병가 처리해놨다고 이야기했고 전화하니 집에서 있다고 했다는 그 말에 전화조차 한 일이 없고 거짓말이라고 한 병장은 왜 같이 고발하지 않는 겁니까? 거기는 자신이 없는 겁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이제 그것이 더 부족해서 군까지 다 망가뜨리려고 작정하는 겁니까? 군인들의 이 여러 가지 환경상 전역하든 전역하지 않든 가급적 말을 아끼고 조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은 도저히 참지 못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 예비역 대령은 부대 배치 청탁과 관련해서 만약 제가 연루돼서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된다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고 참던 분에게 드디어 아마 격풍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잘 됐습니다. 추 장관 측이 어제 명예훼손 의무로 고발한 만큼 대리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제 국방부 문건에 보면 부모님께서 민원 넣은 것으로 확인한다고 된 공식 문서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이런 건 내가 해도 되는데 왜 불러에게까지 해서 이렇게 하느냐는 그런 청탁성이 있고 부모가 전화한 것이 저기 불편한 내용들도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경도 국방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지금까지 아들 병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했다는 국방부 문건에 등장하는 부모님은 또 누굽니까? 이 서일병에 다른 부모가 또 있는 것입니까? 추 장관이 말한 소설이 바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소설의 입증 책임은 추 장관에게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에 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하던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맞다는 시인을 했습니다. 내부에서나마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이낙연 대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서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통신비 2만 원 일괄 지급에는 약 9,2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접종률이 50%라면 2,100억, 80%라면 3,400억이면 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원래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계획이 3천만 개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것만이라도 전액 국민들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것이 통신비 2만 원 지급보다는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한 위험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 있다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했는데 이것만이라도 바로 즉시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국민권익위에 검찰 인사권자인 추미애 장관 아들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건 해석은 권익위가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복잡하거나 어렵지도 않은 사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현재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현희 위원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어제 전현희 위원장에게 통화를 해보니 이 내용에 대해 법무부의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후에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추미애 장관에게 물어보고 답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익위에 묻습니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유권 해석도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정현희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추미애 장관을 당대표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과거 자신의 상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유권 해석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해 충돌에 대한 유권 해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이 스스로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권익위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정현희 위원장은 이번 질의에 대해 결재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전결하도록 한 후 지금 즉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의견을 물어본 후에 답변을 내놓은 것이 역시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한 답변도 추가로 요청합니다. 지난 2016년 당시 이장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한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미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말을 했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 미방의 청문회를 즉각 추진하겠다. 제도 개선을 위해 언론 공정성 시행을 위한 국회 특위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윤영찬 의원의 포털 뉴스 편집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것이 불법인 줄도 모르는 현 정부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제재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정혜 의원은 사법적 책임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이번 윤영찬 의원의 행동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법적 제재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윤영찬 의원을 과방위에서 사보임시키는 것은 무능이고 당에서 제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윤영찬 의원이 포털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 진상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뉴스 포털에 대해 집권층이 해왔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여준 단적인 예입니다. 뉴스 조작의 명확한 근거가 밝혀졌는데 당 대표의 경고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권력의 요구에 협조한 뉴스 포털의 임원이나 직원들이 있다면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입니다. 윤영찬 의원의 행위는 갑질을 넘어 범법 행위이고 대한민국 파괴 행위입니다. 윤영찬 의원 이 정권에 의해 그동안 어떠한 여론 조작을 해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하고 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2의 드루킹 사건이 버젓이 국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구성한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의 1차 활동을 종료하면서 그동안의 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출생대책특위는 7월 1일 임명된 이래 2개월 동안 6차례의 전체회의, 토론회, 현장 간담회를 포함해서 총 17차례 공식, 비공식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위원 구성을 원래보다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분들을 많이 참여시켰고 그 이유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많이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부모 가정 당사자, 입양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왔는데 그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서 더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의 김혜지 의원님이 주최하신 장애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관련한 토론회가 무산되었고 이러한 아쉬움들은 남아 있습니다. 1차 활동을 통해 진행한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바탕으로 우리 특위가 저출생의 대책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되도록 하는 환경 조성입니다. 돌봄 공백 해소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로 지난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지원되는 돌봄 체계를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과 이러한 교육을 통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부모와 아동의 다양화된 욕구를 충족하고 프로그램의 질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교육 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통해 기존 교원의 업무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원 등의 단계적 신규 확충, 외국어 및 예체능 전문 인력 활용 등을 통해 교육 수준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점진적 확대만으로는 아이 키우는 하루하루가 버거운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과 학부모, 당사자 등 전문가의 견해를 수렴 보완하여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입니다. 그 다음이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입니다. 양육 초기 보편적인 가족 지원 정책의 확대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입니다. 현재도 있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고용보험법 내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구직자, 소득이 없는 자 등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국민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줄 부모보험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스웨덴과 캐나다, 퀘벡주 등의 해외 성과를 살펴보되 우리 현실에 맞추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사례 등을 준용하여 국민건강보험 외에 부모보험료를 추구하는 방법 등 보편적인 가입과 수급 방안을 고민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올 상반기 합계 출산율이 0.84로 세계 아마 최하위일 것입니다. 이러한 저출생 대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당 차원의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와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8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 사용 가능자 중에 육아휴직자 비율은 전체의 4.7%에 불과하고 그 중에 육아휴직 권리를 갖고 있는 남성 중 1.2%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육아휴직 급여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메울 만큼 충분하지 않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승진이 안 되는 등 인사 고가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육아휴직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입니다. 소득 대체율이 실제 수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하 한액을 높여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고 자녀 돌봄 근로자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 탄력 근무의 정착 등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육아휴직 수준으로 예외를 좁혀 사실상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유연 탄력 근무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특위 차원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양육비 유행 확보를 위한 제재 조치 강화를 요합니다.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년 기준 비양육자의 양육비 유행률은 35.6%에 불과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는 물론 채무자 명단 공개, 형사처벌의 근거 마련 등을 법제화하여 양육비 유행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불이행은 자녀에 대한 방임, 즉 학대행위의 하나임을 곧 법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저출생 대책 특위는 이러한 정책 제안과 함께 이미
총 9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그 외 정책과 관련된 법안 역시 가까운 시일 내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사회적 합의와 수기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론회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 정책 제안은 당장 추진 가능한 수준의 완성도 있는 것도 있으나 일부 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추가로 요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서류된 것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특유의 문제의식과 방향 제시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판단하였고 앞으로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거쳐 당의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우리 특위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약자의 동행을 약속하였고 저출생 대책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의 약자인 아이들 그리고 아이를 낳는 순간 약자가 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편에 서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부담이 아닌 축복이자 행복한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를 함께 키우고 그럼으로써 국민이 함께 키워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과 함께 군 복무한 당직 사병, 평범한 대한민국의 청년이 또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을 사실상 처음 세상에 알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집권 여당의 당대표였고 현재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인사를 쥐락펴락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의 정치적 명운을 가릴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에 입을 연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이 권력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세상에 그 진실을 밝히는 이들을 우리는 공익제보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해 국민 앞에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세상의 진실의 문을 열려고 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해서 상세히 해명해도 부족할 마당에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은 이 당직 사병이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이라며 몰아붙이기에 바빴고 기타 의혹과 관련된 증언한 인사 등에 대해서는 고발에 나서면서 이른바 진실의 문을 열고자 하는 이들의 입을 봉쇄하는 권력자의 모습을 전 국민 앞에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국민 앞에 상세히 고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 김태우 전 수사관에게 현 정부가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하며 압박했던 모습의 데자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평범한 대한민국의 청년, 추 장관 아들과 함께 근무했던 이 당직 사병은 자신의 증언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과거 GPS 기록까지 찾아 제출하고 필요하면 국회에도 출석해 관련된 사실을 말하겠다 합니다. 자, 이 당직 사병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또 다른 대한민국의 청년,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 하고 있습니까? 비겁하게 엄마의 권력 뒤에 집권 여당의 당직자로 몸을 담았던 병인간의 뒤에 숨지 말고 국민과 세상 앞에 나와 진실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추 장관 아들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의 수많은 인사들이 나서서 국민적 상식과 우리 군 규정에 맞지 않는 언행들을 연에 쏟아내며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저 추 장관 지키기에 바쁜 우상호 의원이 쏟아냈던 말,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노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발언에 대해서 실제 카투사의 군복무관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서 입장을 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큽니다. 우상호, 정청래, 김남국 의원 등 자당 의원들이 쏟아내고 있는 추 장관 지키기 발언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것인지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서 그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익제보자 보호가 이번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이 또한 청와대가 나서서 그 입장을 밝혀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버렸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황이 끝나겠지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나 4차 추경의 내용을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한 예견이나 예측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언발의 오줌이듯 임시대응과 정치적 선심만 보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미래를 대비하는 일에 국민 세금을 써야 합니다. 특히 지금 쓰는 돈은 하물며 미래 우리 아이들이 부담해야 되는 빚입니다. 어느 한 정치인의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층이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첫 번째 요소다. 그것이 법의 지배다. 나는 평범한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층이 법과 법의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권력을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이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는 권력의 자기 절제라는 것이다. 마치 지금의 권력층을 겨냥한 뼈아픈 지적 같습니다. 이 글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인터뷰 규절의 한 내용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말로만, 껍데기로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도 국가 재정도 절제하지 못하고 다루지 못하는 정부 때문에 국민이 피곤하고 고달프고 불안합니다. 정부가 이렇더라도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와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추석과 또 개천절 연휴를 맞춰서 좀 더 분노를 절제하시고 이 정부와는 달리 절제하는 국민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7일 이낙연 대표는 고통을 더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아주 기념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집권당도 현실로 돌아와서 선대의 복지를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후인 어제 청와대 당청 간담회에서 모두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 주자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민심 걱정에 전 국민 배급으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4차 추경 코로나 대책에 통신비가 웬 말입니까? 차라리 전기요금을 지원하십시오. 통신비는 피해 보상이 아닙니다. 선심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재택근무 등 집 밖에 못 나가고 에어컨에 컴퓨터 쓰는 가정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투대로 돈 쓸 국리만 하고 민심 없는 국리만 하더라도 형식과 요건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민의 민심은 이미 경험이 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 깊이 생각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